아, 정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건 이 자연을, 대지를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경험하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몸으로 경험한다는 것 참으로 귀중한 일이고 값진 일입니다. 그리고 옛날 법정스님, 돌아가신 법정스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데 가끔 가출하고 싶은 생각 없느냐고. 보통 사람들도 가출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출가 정신하고 통한다. 가출이나 출가나 사실 깊이 따지고 보면 좀 닮은 데가 있다. 왜 그러냐면 답답한 일상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뭔가 꽃다운 나를 좀 찾아보려고, 뭔가 의미를 찾아보려고 발부둥 키는 의미에서는 같다.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은 그보다 더 넘어서서 일상생활을 넘어서서 진짜 의미를 찾으려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감명을 받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인생은 의미를 위한 투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투쟁이 아니라 히틀러처럼 의미를 위한 투쟁, 더군다나 자기 극복을 위한 투쟁, 권력을 위한 나의 투쟁이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여기 오신 분들은 참으로 귀중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인사 말씀 속에 자연의 길과 불교의 길을 요약해서 조금만 보여드린 셈입니다. 앉았다가 섰다가 이렇게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불교와 자연을 이야기하기 전에 과연 자연이라든지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각자 사람마다 틀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기존에 품고 있던 그런 생각에 너무 구애받을 필요가 없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눠봤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이라고 하지만 그 몽상토처럼 이름 요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대지에서 최대의 생산을 올려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려는데 눈이 벌건 그런 대기업과 대재벌이 보는 자연은 그 자연이 틀릴 겁니다. 그리고 문학에서 자연주의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자연주의, 또 낭만주의,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연은 또 틀립니다. 제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뛰어난 시인이면서 소설가인 헬들린이라고 한 헬들린. 그 헬들린이라는 사람이 지은 휘페리온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괴테라든지 이런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하는 사람이고 소설가 중에 소설가고 시인 중에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었는데 휘페리온은 히랍 신화에 나오는 어떤 말하자면 대지의 여신과 하늘의 신인 우라누스하고의 사이에서 태어난 12 타이탄족의 아들인 하나인 사람입니다. 휘페리온은. 그 휘페리온의 이름을 따서 그 소설의 이름으로 했는데 제가 왜 이 소설을 소개하느냐 하면 이 양반이 휘페리온이라는 그 소설에서 자연을 생각하는 여러 가지 각도의 그 고민과 희망을 이 소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듣고 나면 좀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양반은 크게 보면 범신론자입니다. 범신론자, 스피노자처럼. 이 자연 만물에 다 신이 있다는 그 인격 신론자는 아닙니다. 신을 이야기를 하는데 신을 무수 이야기하는데
범신론적인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만 이 사람의 사상은 인간과 자연과 신이 하나로 전일적인 일체를 이루는 그런 이상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소설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내는데, 그러다가 알라반다라고 하는 그 사회혁명을 생각하는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전에 아다마스라고 하는 스승을 찾아서 인도나 아시아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깨달은 바 있어가지고 자기는 고상한 인생을 살려고 하다가 먼저 민중의 혁명을 통해서 이 세상을 좀 바꿔보자 하는 생각에 뛰어든 알라반다로 청년의 그 실천적인 의지에 매료돼 가지고 이 사람이 함께 그 당시 터키의 압제하에 있던 그 그리스를 해방시키는 해방전쟁에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 무대는 그리스입니다. 아테네 근처의 그리스인데, 우리 여기 조이부 선생 계시지만은 학생 때 학생운동을 하는 그 알라반다 같은 면이 있어요. 저도 조이부 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외무부를 그만두게 됐어요. 저보다 후배인데 실천적은 저보다 선배예요. 제가 이제 2년만 더 있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월을 2년을 놔두고 18년 만에 그냥 연금도 팽개치고 그냥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사회개혁에 뛰어들었는데, 우리 조이부 선생이나 나나 그런 인생 역정을 겪기 때문에 이 휘페르난 소설을 읽으면서 그 고민하는 과정이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알라반다의 말을 듣고 들어갔는데 실제 혁명에 전쟁에 참여해 보니까 사회개혁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사회개혁을 부르짖는데 알고 보니까 권력투쟁이었고, 권력투쟁이 면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결국은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적과 동지로 나눠져 가지고 적은 사륙하고 강탈하고 겁탈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서 알라반다의 친구와 이 사람의 사이가 점점 벌어지고,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이상적인 참 구원의 여인상을 만났는데, 디오티우마라고 하는 그 여인과 더불어 사랑을 했는데, 그 여인이야말로 자기들보다 더 이상주의적인 그런 자연의 합일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과의 사랑을 하다가 팽개쳐놓고 전쟁에 참여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여인은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이 휘페르난 남자의 부분에 지나지 않구나 생각하고 자신감을 잃고, 신뢰하면서도 자신감을 잃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자살했는지 그냥 병으로 죽었는지 불분명한 채로 그 소설에서는 결국은 젊은 나이에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 히페리온은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알라반다하고 헤어지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어떤 폭력혁명이라든지, 그 당시에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을 겪었는데, 그 프랑스 혁명이 그 폭력적인 면에서 히페리온은 굉장히 실망하고 이 작가도 실망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베토벤이 영웅이라는 곡을 지었는데 결국은 나폴레옹이 정복하고 사륙하는 그런 영웅을 보고 작곡을 하던 걸 찢어버렸다고 하듯이 베토벤이 이 사람도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알라반다하고 헤어지고 다시 한번 자연과 신과 인간의 그 전일적인 것에 대한 회의를 품고, 이게 과연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면서 여전히 아름다운 자연은 아름다운 자연인데 이 분리와 모순을 극복하기가 어렵구나, 이 자연만으로는. 그래서 굉장히 고민에 빠져서 사는 동안에 독일 국민들의 행태를 보고 굉장히 분노하고 실망합니다. 100년 전에 벌써 이 헬더리는 독일이 계산에만 밝은 아주 기술적이고 돈벌이에 밝고 공학에만 밝은 계산에만 밝은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란 것을 반성하면서 독일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가면 천박한 국민이 될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독일 국민이 거의 전부가 다 자기 나라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릴지 모른다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그 소설 속에 아주 굉장한 어조로 소설에 도도한 어조로 나옵니다. 연설문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이 히페리온이라는 소설이 왜 유명하냐면은 그 속에 아테네의 연설이라고 하는 장면에서 인간의 이성의 역할이 어느 정도 중요하며 또 이성의 역할이 한계가 어떻게 있는가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설 이름을 그래도 알고는 계시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기를 이 차가운 이성은 날카로운 이성은 분명히 인간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사람을 움직이거나 세상을 바꾸지는 못한다.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성을 주로 하는 철학보다는 그 인간의 깊은 감수성을 일깨울 수 있는 문학이야말로 인간에게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러한 그 소설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낭만주의 시대의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분들은 이 낭만주의적인 자연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거대 기업이 대지를 그냥 착취하는 그러한 그 풍조가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시피 하고 그러니까 낭만주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도 루소식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그러고 낭만주의적 자연관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귀촌하면 실패한다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물론 이 나이에 이제 귀촌을 했습니다만은 재작년에 귀촌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직업 따라서 외국도 갔다 왔다 하다가 결국은 이제 시골을 찾다가 제하고 이거 업무 인연도 있는 괴산에 업무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괴산을 아예 내려가서 여기서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해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우연히 칠성면에 미루 마을이 있어서 좋겠다 싶어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내려와가지고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만 은퇴한 나이에 또 뭐 나이를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 80을 한 2년만 있으면 80을 와라 보는데 여기 지금 뭐 육체적으로 노동할 수는 없고 좀 그런 형편이어서 노동 못 합니다만은 그런 그 낭만주의적 생각은 좀 힘들겠다 하는 것은 좀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도 어떤 면에서는 이 이성주의적인 생각과 감수성을 굉장히 일깨우는 생각을 두 가지를 합친 그러한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불교를 굉장히 이성주의적으로 봅니다. 뭐 욕망을 끊어라, 뭐 애욕을 벗어나라, 남녀간의 사랑도 부정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불교야말로 그 되겠나? 그리고 세상을 자비심으로 다 끌어안으라고 그러는데 그는 도덕분자 같은 유교도 안 되는데 불교는 더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법정 스님 말씀을 약간 소개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생각 가끔은 꽃다운 나날, 꽃다운 자기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인생은 없을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진다는 것, 그 자체는 불교에서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는 초발심하고 거의 통하는 마음입니다. 초발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처음에 발심을 낸다는데 깨달음도 그런 의미를 위한 길에서 출발해서 이제 길을 찾게 되는 것이지 무슨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 따져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흔히들 불교에서 어려운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니 또 뭐 오온개공이니 뭐 공적시색 색적시공 공직시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니 그러면서 84,000법문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그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감이 안 잡히고 도대체 이게 히말라야 산보다 더 거창하게 보이는 이걸 불교라고 한다면 뭐 불교를 언제 배워서 알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데 너무 구애받지 않기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문자나 글의 뭐 책이라든지 문서의 산더미만한 그러한 그 의미나 그 규모에는 절대 구애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젊을 때 어릴 때는 84,000이 다 붓다가 하신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12세기에 나가주나 용수보살이라고 하는 그 불교 학자의 글도 들어가 있어요. 84,000 부분 안에.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의 이야기도 그 안에 84,000 안에 들어가 있어요. 또 어떤 스님이 하신 말씀도 들어가 있고 그 붓다가 84,000 법문을 다 이야기한 건 아닌데 그렇게 이제 불려지고 있고 붓다 자신도 그런 말 했어요. 돌아가실 때 그 제자 보고 아난이라고 사촌 동생인 제자 보고 그 다음에 제1 수제자인 그 당시 살아 남아있던 수제자 중에 마하가습이라는 스님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 며칠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이 세상을 가져갈 것 같은데 뭐 너희들이 작별 인사라도 하려고 불렀다. 그러니까 이 제자 둘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돌아가시면 저희들은 어떡합니까? 어떡하기는 뭘 어떡해. 그냥 살면 되지. 이건 진짜 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교단은 어떡합니까? 교단을 어떡하다니. 교단에 스승이 계시지 않으면 교단을 누가 이끌고 갑니까? 이 중에 누구라도 좀 지명하시고 가시죠. 그러니까 뭐 그 이후에 중국에서 후계자를 지명하듯이 그런 지명을 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붓다가 아니 그런 교단의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교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교단도 필요 안 하고 교단의 지도자도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스승께서 이끌어 주시잖아요. 내가 뭐 이끌려고 이끌었냐? 내가 내려와서 깨닫고 나서 내려와서 여러분들 대화를 나누다가 여러분들이 자꾸 한 사람 두 사람 찾아오고 그 사람이 5명, 10명, 100명, 1000명이 되다 보니까 교단의 질서를 너무 사람이 많으면 무질서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 좀 질서 좀 잡고 차례차례로 이야기도 하고 좀 그렇게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이거 뭐 무슨 법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내가 교단을 세워 가지고 내가 교주요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느냐 하는 거. 실제는 없거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지. 그래서 나도 이제 수레가 낡으면 다시 수리를 해야 되지. 나도 80 노인이 됐으니 나도 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라져야 되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하시고 하신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라고.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묻지 말라. 이거 열반경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정을 하지 않고 한 말씀만 뭐 하신다는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너 자신을 의지하라. 그리고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진리를 네가 열심히 추구해라. 그리고 그것이 너 자신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되지 않고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믿을만 하거든. 그때 믿어라. 너희 이성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너 자신을 피난처로 삼고 너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진리에 의지하고 열심히 노력해라. 정진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이상의 말씀을 안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실제는 그래요. 근데 그 뒤에 이 스승이 돌아가시고 나서 스승이 살아계실 때하고는 많이 이 변화가 차이 있어요. 근데 모든 종교가 다 그렇더라고요. 카렌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차축 시대. 차축 시대라는 그 저서가 있어요. 우리나라 번역되어 있는 770 정도 페이지도 되는데 그 차축 시대라는 게 뭐냐면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예수 이런 분들이 태어났던 시대를 차축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 차축 시대란 그 추구 시대란 그 책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암스트롱은 모든 종교는 처음에는 그분들이 소위 교주라고 하는 분들이 자기는 교주라고 한 적이 없고 그런 분들이 끝까지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한계까지 몰아갔던 사람이지 나를 따르라고 했던 사람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책 내용인데 그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붓다인 경우에도 그래요. 마가섭과 아난이 서로 싸웁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기억했다. 나는 이렇게 기억했다. 그리고 부처님을 화장을 해가지고 화장에 나오는 사리를 조금 쓱 나눠 가지자. 그래가지고 그 마가섭은 그 바라몬 출신이거든. 그 당시에 그 학식이 좋은 아주 계급이 제일 높은 캐스트 제도에서 제일 높은 계급이 사람이었어요. 그쪽은 더 많이 가져오려고 그러고 아나니 사촌은 크샤트리아 계급으로 크샤트리아 계급은 왕족과 장군 계급이에요. 그쪽은 많이 가져가려고. 그런데 그 당시에 카스트에서는 바라몬이 더 세요. 그래가지고 마가섭이 더 많이 가져가고 아난이 적게 가져가고 아난을 따랐던 소장파와 이 마가섭을 따랐던 이 장로파가 서로 부딪힙니다. 싸워서. 그러다가 나중에 타협을 해요. 양쪽을 타협을 해가지고 만든 경이 말하자면 구술로 결집을 합니다. 구술로 편집을 해가지고 구술한 것을 편집을 해서 경을 만듭니다. 그게 붓다가 돌아가신 100년 뒤에야 1차 결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1차 결집도 요새처럼 인쇄된 게 아니고 폐엽경이라고 해가지고 그 나무잎에 새겼던 그런 겁니다.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는 그 뒤에 훨씬 뒤에 나왔고 그 당시에는 뭐 양피지도 아주 드물게 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진나라 시대 진이 통일정이 전에도 그 죽간이라고 책들이 다 대나무에 쓰잖아요. 그렇듯이 종이도 없었는데 그 뒤에 이제 종이가 생겼죠. 그런데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석가모니의 기본적인 지식은 뭐냐면 그 뒤에 이제 금강경이라는 석가모니의 금강경이라는 경전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교는 없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불교는 없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래요.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내가 누누이 이야기한 내가 생각하는 이 불설이라고 하는 이게 있느냐고 그 제자인 수보리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열애시여 서성이시여 서성은 한 말씀도 한 게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선제라 네가 제대로 알았구나. 불법이라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그냥 편의상 불법일 뿐이지 이름이 불법일 뿐이지 불법이라고는 없다.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풀이해서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불법은 시위 불법이지 명이 이름이 불법일 뿐이니라. 이게 금강경 기본 사상이에요. 그래서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불교는 없다. 불교는 무교예요. 무교. 그러면 불교를 무교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종교로 봅니다. 그럼 불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말이냐. 근데 여러분들 그 무라는 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칠판이 있다가 없어지면 요거는 어느 거는 있다가 없어지면 가루가 되면 없다고 그러죠. 타버리면 없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안 계신다,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어떤 나라가 있다가 없어지면 있지만은 이 삼라만상 일월성신과 우주 대지 만사 모든 게 삼라만상이 다 없는 일체가 없는 이런 먼 별조차 소위 빅뱅 대폭발한 빅뱅조차 한 그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왜 무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살면서 전부 다 보는 거는 있는 것밖에 없거든.
다 있는 거예요. 뭐 이게 없으면 딴 거라도 있고 전부 다 있는 거니까. 근데 있는 거는 다 형체가 있어요. 형태가. 이 형태를 불교에서는 색이라고 그럽니다. 색 쓴다 할 때 색 아닙니다. 이 색은 형태가 있는 존재물,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이 형태가 있는 물건이 다 있기 때문에 형태가 있으면은 형태가 있는 물건에는 어떤 소유 용도가 있고 가치 사용 가치가 있고 용도가 있고 매력이 있거나 뭔가 튕기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느끼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튕기거나 아니면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있는 것에는 항상 사람이 어디에 있는 것에는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았어요. 이 바라문들이 그 당시 붓다가 태어나서 수양을 할 때는 바라문이 천하를 쥐고 있었어요. 모든 철학 학파를. 그 바라문들은 힌두교 그 브라마니즘은 결국은 그 당시에 3세 시류 일체부이라 해가지고 모든 세상은 과거, 현재, 미래가 실제한다. 있는 것을 강조했어요. 있는 것을. 그리고 있는 걸 가지고 복잡하게 철학을 이야기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철학의 금자탑을 세웠어요. 그런데 석가모니가 생각해 보니까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그 중생들을 깨우칠 수도 없고 이 카스트 제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공고한 그 바벨탑 같은 탑을 쌓아가지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는 브라만의 계급을 철옹성같이 단결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부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카스트 제도가 나올 수가 파쇄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실제로 따지고 보니까 그 철학이란 게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그겁니다. 이 버마일이라고 해서 브라만인 이 우주의 신과 나의 본질인 아트만의 신에 일체되는 그 범아 일열의 사상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신의 학설이 신의 사상이에요. 어떤 신이 있다. 근데 저 에집트에서는 다신교였고 로마에서는 다신교였고 그리스도 다신교였고 이스라엘 쪽에는 여호와라는 일신교였고 브라마니즘하고 아트만의 일치인 일종의 이것도 일신교입니다. 힌두교 신은 근본 신은 일신교인데 거기서 수많은 신을 또 많이 만들어내요. 새끼를 치는 그런 식인데 이 석가모니 붓다는 독특하게도 이런 신의 그 신앙 가지고서는 절대적으로 이 사물을 제대로 알 수가 없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좀 브라마니즘이든지 다신교든 전부 다 있는 존재자인 이 존재자의 형태를 가진 이 물질 이게 대부분이 차지하고 이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거를 깨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걸 깨는 작업이 석가모니의 수십 년에 걸친 작업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그 자연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연 당연한 것처럼 다 똑같은 것처럼 누구나 사람마다 자연은 똑같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물리학에서도 그래요. 뉴턴이 생각했던 물리학하고 하이젠베르그가 생각했던 양자역학하고 틀려요. 양자역학은 물질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건 근원이 파장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입자도 아니고 이런 불확정성의 그 원리 속에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계론적 물리학에서는 사물은 그렇지 않다. 궤도를 따른다. 태양계는 태양의 궤도를 따르고 이 우주는 뭐 며칠 만에 또 한 번씩 가다가 이렇게 공전하고 또 지구는 자전하고 그러니까 화성이나 목성에 가려면 계산을 해가지고 로켓을 쏘면 궤도를 수정해 가면서 달에 도달하거나 화성에 도달하거나 목성에 도달하도록 하는 이게 기계론적 물리학의 공로입니다. 그 기계론적 물리학의 공로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지만은 그건 언젠가는 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태양도 한 50억 년 지나면은 없어진다는 그 물리학의 추측이 있습니다. 지구도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궤도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의 법칙이란 건 절대적으로 영원한 법칙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양자역학이나 다 똑같은데 스카모니는 그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양자역학 수치식으로 방정식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만물은 다 조건이 어떤 조건 하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조건이 달라지면은 결국은 결과가 또 달라진다. 그거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집착을 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집착 안 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 변하는 수시각각 변화하는 그 모습을 깨달아야만이 집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여러분을 다 겪으실 텐데 저희 어릴 때 초등학교나 유치원 때는 어머니가 아니 시장을 가시는데도 어머니가 가셨다가 안 돌아오실 것처럼 막 울고 야다니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 어머니는 왜 애들이 이렇게 집착하냐 그래 달래면서 뭐 찐빵을 사올게 뭐 해도 달래면 이제 놔두고 이제 갔다 오면 그래 좋아하고 안심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차차차차 하면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안에 돌아가시는데 제가 어머니 돌아가셔서 슬프기는 슬픈데 제가 5살 때, 7살 때, 10살 때 어머니를 생각하던 그 느낌하고 이 90살 때 돌아가실 때 제가 60이 넘었을 때인데 어머니가 조금 일찍 시집을 가셔가지고 저를 이제 20대쯤 나가셨어요. 근데 아니 그때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배울 때하고 느낌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니 나는 어릴 때는 그래 한사코 어머니가 가면 막 이 뭐 세상이 끝날 것처럼 뭐 그랬던데 지금은 왜 그러냐? 그래도 지금 철이 들고 뭐 어른이 됐다고 이러냐? 역시 그 집착의 강도가 틀리더라고요. 젊을 때나 어릴 때 돌아가셨으면 아마 죽음을 몰라서 그렇지. 죽음을 잘 모르는 때는 돌아가시면 차라리 나은데 죽음을 알만한 나이 때 부모가 돌아가시면 굉장한 충격이 있을 거예요. 20대도 30대도 그럴 때예요. 근데 40이 넘고 50이 넘고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하면은 눈물도 나고 그리움도 나지만은 그래도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 달라지느냐 그러면 왜 상대에 대해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거 왜 달라지느냐? 이 달라지는 이치를 이야기한 것이 불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오직 달라진다는 것, 다른 걸 몰라도 조건적이라는 것, 달라진다는 것. 이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연기법이라고 그랬어요. 연기법. 어떤 인연에 연해 가지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물이 이렇게 발생하고 변화한다는 그런 법인데 이 색과 유라는 것이 연기법에 따라서 변화하다 보면은 성주 개공을 한다는 겁니다. 이루어졌다가 머물다가 파괴됐다가 소멸해서 공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주 개공에서 색이 결과적으로 공으로 돌아가면은 그것을 일러서 결국은 물하고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떤 상물을 어떤 이치를 내세워 가지고 여기를 따르라. 이거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없는 그런 닥터런이 없는 것이 불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많고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가톨릭이나 심지어 유대교마저도 불교를 배우고 명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교는 특정 어떤 걸 내세워 가지고 이렇게 자꾸 신도만 늘리려고 하는 게 진짜 아닌 게 원래의 불교의 의미이기 때문에. 근데 불교도 많이 변질됩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 그 1, 200년 동안에 인도 북동부에 가니시카 왕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실크로드가 그를 지나가게 됐어요. 중국으로 오고. 근데 그렇게 지나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수많은 상인들이 대상들이 생겼어요. 저기 이 중동에서부터 대상들이 낙타를 타고 오면서 그걸 지나가면서 또 중국으로 들어가고 또 중국에서 일로 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그 쿠샨 왕조의 카니시카 왕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 대상의 길목을 지키고 있으니 이 길목에서 이거 잘하면 한 건 대박을 치겠다. 그럼 어떤 식으로 대박을 치냐? 서양 기독교가 선교사를 앞세워서 하는 거와 똑같이 했어요. 그런 게 벌써 서양보다 훨씬 천몇백 년 더 앞섰어요. 이 카니시카 왕이 그 승려들을 10,000명이나 양산했어요. 승려들을 막 말하자면 찍어낸 거예요. 그리고 대승경전을 막 찍어냈어요. 불교 경전을 막 찍어내고 승려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래가지고 대상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대상하고 같이 어울려서 낙타를 타고 중국으로 왔다가 또 여기서 저기 중동 지방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대승운동이 크게 번창했어요. 현장법사도 그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한 사람이고 왕호 천적국장 해초선인도 그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그 전에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그 위에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불교가 크게 흥행한 거는 그 1세기 때고 그 1세기 때 이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중국으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부터 중국 불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이지 이 붓다 자신은 그런 걸 노려주도 않았고 상상도 못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어 크게 말해서 불교는 신앙으로서의 종교로서의 측면이 있고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문화로서의 측면이 있고 문화적 서브컬처로서 문화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야말로 진실된 어떤 교육으로서의 책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준비한 건 있습니다만은 이게 너무 보면서 이야기하면 또 실감이 떨어지니까 이 안에 있는 걸 제가 제 머리에 떠오른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불교를 제가 몇 마디의 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또 불교는 현실 교육입니다. 현실 교육으로서의 불교. 현실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이게 눈앞에 있는 이것만 현실입니까? 자기 집안 사정도 현실이고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우리 집안의 일이 지금 현재 미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또 미래에 어떤 영향을 효과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도 사건도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일도 사건도 현실이지만 지구의 핵심의 심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그마가 들끓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도요, 재판에 1심, 2심, 3심이 있듯이 심급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교육이라고 해서 항상 현실이라고 말하면 그 눈앞의 현실 이렇게 말하는데 단기적인 현실이 있고 장기적인 현실이 있듯이 예를 들어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단기적인 현실을 많이 생각합니다. 특히 트럼프 같은 사람이 그래요. 자기 집권할 때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하기 직전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재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재선해서 그다음에 자기가 좀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소리는 좀 듣고 싶은 거. 근데 자기 재임 중 8년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8년 뒤에 잘못된 거는 그 뒤에 오는 대통령이 잘못해서 잘못했다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우매한 대중은 8년 뒤에 일어나는 일은 트럼프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뒤에 오는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렇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트럼프 지지층이 대다 그래요. 공갈을 치건 뭘 치건 외국의 자본을 끌어다가 공장을 많이 짓고 뭐 하면은 트럼프 잘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러면 외국 그 기업들이나 외국의 정치가들은 바보입니까? 언젠가는 외상값을 내라고 그럽니다. 국가의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의 재정을 막 세금을 걷어가지고 쏟아부어서 막 나눠 쓴다 합시다. 그럼 재정 적자가 납니다. 그럼 당대에는 굉장히 뭘 하는 같이 보여죠. 그럼 나중에 그 재정 적자가 쌓였을 때 나라의 빚은 누가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그럼 그때 가면 주름살이 쳐. 그럼 그때 끙끙대면은 끙끙대는 그 당시 정권이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경제학자는 제대로 된 사물을 보는 사람은 그 앞뒤를 다 재가면서 판단을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눈앞의 현실만 소위 눈앞의 현실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붓다는 그런 약점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현실 교육이 아니라 총합적 현실 교육.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비고체적 현실 교육이라고 있어요. 총합적이라고 말하면 분석적이기만 하지 않다는 거예요. 종합적이기만 하지 않다는 거예요. 종합적이라는 말은 부분을 분석했다가 그걸 다 종합하는 거예요. 이게만 하는 게 분석과 종합인데 총합적인 전체가 어떤 면에서 부분의 합보다 더 큰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총합적인 현실 교육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비고체적, 이 고체가 아닌 우리 그 화학이나 물리에서 배웠잖아요. 고체, 액체, 기체. 근데 비고체적 인 현실 교육이란 뜻은 지금은 일종의 특히 도시는 그렇습니다. 고체적인 현실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칸막이가 되어 있잖아요. 이건 당신 A 당신 땅, 이거는 B 당신 땅, 이거는 요렇게 된 것은 계산군, 요렇게 된 거는 문경군, 충주시, 음성군 이렇게 딱 되어 있어 칸막이로. 그럼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서로 협의하기도 하지만은 이건 우리 일 아니야, 이거 일이야. 관할 경찰 서로 싸우는 것도 다 그래요. 그뿐입니까? 다 분별하잖아요. 구분하잖아요. 그 다음에 도시는 특히 선을 딱 그려놓고 직선을 그려놓고 그걸 바둑판처럼 나누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칸막이를 만들고 해가지고 그걸 딱딱하게 그 질서정연하게 한다고. 어떤 면은 질서정연한 게 좋죠. 근데 질서정연한 게 항상 좋기만 합니까? 사물을 굉장히 오래 살아보신 분은 특히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요. 특히 대기업처럼 기계농은 아니고 인간이 하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이게 딱딱하게 딱 그냥 이렇게 뭘 자르듯이 말이죠. 다이아몬드로 가도 철을 자르고 가듯이 그렇게 엄격하게 해놓은 그런 그런 제도는 사람을 질식시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잘못하면요, 저도 느낀 건데, 그 유럽의 프랑크푸르트라는 큰 대도시라든지 런던이라든지 대도시라든지 뉴욕 같은 데 가면요, 그 기차역에 가거나 그 대형 버스 터미널에 가면요, 이게 너무 복잡해서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도대체 이게 저거 같고 저게 이거 같고. 그런데 그 어제 본 거하고 오늘 나오고 같지 않아요 또. 작년까지 들먹이도 것도 없어요. 얼마 전에 봤는데 플랫폼 그런 거 있잖아요. 글라이스 이런 독일 말은 글라이스고 프랑스 말은 또 딴 말인 것 같은데. 그 플랫폼 몇 번에 기차가 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제 봤는 데는 번호가 있는데 그렇게 믿고 갔다가 한참 기다렸다가 나중에 보니까 더 달아서 보니까 이게 번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촌놈이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면서 물으니까 다른 말에다가 이렇게 물어보고 당황하면 또 잘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번호를 알아가서 허둥지둥 탄 적도 있고 이 잘못해서 놓쳐버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아주 합리적으로 자르고 나누고 해가지고 전부 다 세부적으로 제도화해가지고 하니까 이건 복잡하게 이럴 데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이렇게 너무 복잡한 현실 속에서는요,
그 복잡한 현실에 적응하다 보면은 인간이 푸근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복잡한 현실 속에서 하루를 지내고 또 그걸 통해서 집에 귀가하고 또 집에 들어오면 집에 들어오는 대로 요새 보면 특히 더 그렇잖아요. 뭐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말이죠. 무슨 버튼 하나 누르면 안에 뭐 다 해준다 그러고 뭐 해가지고 스마트폰도 보면 복잡하게 이럴 데 없고 그거 다 알지 못하면 뒤떨어진 촌놈처럼 보이고 그거 다 알려고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치고 피곤하고 황폐화되는 거예요. 이런 그 현실은 그런 현실을 그 눈앞에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만 가르치면은 안 되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비고체적이란 것은 이런 고체적인 고형적인 이 굳어진 현실을 깨자. 이 굳어진 현실을 깨자는 게 비고체적인 교육이에요. 그럼 그건 뭘로 하냐? 물로 하는 거, 물로. 여러분들이 흔히들 보실 거예요. 길가 가다가 보면 낙석이 떨어져 있고, 제방이 무너져 있고, 수십억을 들였던 제방이 큰 비 한두 번 나고 나니까 제방이 무너져 있어. 그런 제방도 무너지나? 이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 물의 힘이란 건 엄청나요. 그 액체적인, 비고체적인 액체적인 그 물적인 물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불교는 굉장히 이 점을 중시합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도 가장 중시하는 게 물을 중시해요. 상선은 약수라고, 최고의 선은, 제일 좋은 선은 물과 같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인데, 석가모니가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결국은 아까 색적 시공 공을 자꾸 주장하는 것도 변화를 성주 개공이 변화한다는 걸 주장한다는 것도 결국은 물로서 고체를 고형적인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허물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고체가 항상 나빠서 그러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체에 집착하니까 어떤 질서에 집착하니까 내가 세운 질서는 내한테 이로울 때는 집착합니다. 근데 내가 안 세운 질서는 싫어집니다. 그 다음에 10살 때 입었던 내 교복은 15살 되면은 못 입습니다. 그런데 10살 때 입었던 옷을 입으라고 고집하면은 15살 소년이 입을 수가 없어서 반항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세상 만사가 변할 때는 변화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집착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득권이 되고 기득권과 진보 세력하고 싸우게 되고 또 진보도 마찬가지예요. 진보로 나갔다가 진보가 세운 질서가 있으면 그걸 또 뭐 만년 질서라고 또 주장합니다. 우리끼리 채우라고. 근데 요새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스마트폰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이 심지어 6개월도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진보도 진보라고 의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돼요. 유연한 사고를.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의 또 하나의 방법은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라는 사고입니다.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그 우리말은 재미있잖아요. 무함 하면은 이게 서양말이나 일본 말이나 이런 데 잘 없어요. 몸과 마음을 합쳐서 무함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마음이냐 이게 마음이냐 그러면 이게 마음이라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마음이 일리는 있어요. 이 단어가 일리는 있는데 몸과 마음이 합쳐가지고 항상 합동으로 일치되는 건 아니에요. 몸이 먼저 나갈 때가 있고 마음이 먼저 나갈 때가 있고 또 뒤처질 때도 있고 앞설 때도 있고 또 합동일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단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집착을 해가지고 고집하려고 하는 이거는 삼가하지 않은 것이 불교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현실이나 사실이나 이런 걸요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말이 있어요. 심리학자 대회에서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한 몇백 명 모였어요. 근데 그 앞에서 갑자기 예고도 없이 어떤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그 벌어지고 나서 한 3분 이내에 해프닝이 벌어지는데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회자가 나와서 이게 무슨 일이죠? 하면서 모른 척하고 여러분들 요새 이런 사태는 그냥 두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본 그대로 써내세요. 이랬어요. 그런데 수백 명이 쓰는데 다 저마다 다르지는 않지만은 많이 달랐어요. 이분이 보는 것과 저분이 보는 것이 결과가 써냈는데 달라요. 그럼 왜 그러냐? 그게 이런 탓입니다. 뇌는 기존의 머릿속에 있는 틀 있잖아요. 자기 프레임. 익숙한 틀. 자기가 세운 틀. 사고방식의 어떤 틀. 그것에 맞는 것은 눈에 팍 들어요. 예. 익숙한 거는 팍 들어요. 익숙한 사람 이름. 익숙한 광경. 익숙한 냄새. 자기가 좋아하는 거. 또 아니면 극히 싫어하는 거. 이런 것도 눈에 딱 들어요. 아주 뚜렷한 건 눈에 잘 들어요. 그런데 애매모호한 거라든지 미묘한 거라든지 이런 건 눈에 잘 안 들어요. 근데 미묘한 것을 잘 살피는 또 성격들이 있어. 또 그런 분들은 또 그런 것도 또 포착을 잘해요. 그런데 그럼 결과가 사실이 요새 뭐 검찰하고 법원하고도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을 확인하기는 해야 돼요. 확인해야 되지만은 그 사실이란 것 자체가 누구의 주장이 100% 옳아서 우리가 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잠정적으로 사회 질서에 서로 합의를 봐가지고 이만하면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서 벌을 주거나 재판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옛날부터 우리 조선시대부터 서로가 관용을 해서 관대하게 생각해서 했으면 사색당파도 안 일어나고 적폐청산도 안 일어나요. 이슬람하고 기독교도 서로가 관용을 하면은 지금처럼 불구대천지 원수로 안 싸워도 돼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어디 당한 사람은 조그만 일도 시시콜콜 기억해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해를 끼친 사람은 되도록 잊고 싶어요. 잊어버리고 싶고. 그러면 그 기억이 자꾸 안 나요. 세월 가면은. 그러면 나중에 말다툼 할 때는요. 니는 뭘 어떻게 이렇게 했지 하는데 상대방 약점을 잘못한 것만 자꾸 지적하게 됩니다. 저쪽은 또 이쪽이 잘못한 것만 지적하게 돼요. 그러면 영원히 이거는 대화가 안 됩니다. 사색당장이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옛날에 했던 이야기는 다 잊어버리고 옛날에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했던 거 잊어버리고 이제 지금 와서는 상대방보다 더한 것을 저질러도 지금은 또 언제 우리가 그랬냐는 식이 돼버려요. 그런 식으로 되면은 이게 자꾸 다른 쳇바퀴 돌듯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느 누구부터 먼저 해결해야 될지 모르게 됩니다. 그 기독교와 이슬람의 해결책이 이게 싸움이 끝날 수가 있겠는가? 그건 굉장히 오래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거슬러서 뭐 과거 정권의 아니라 동학대 정부가 어떻게 했는가 따지고 들어가고 나중에 신라 백제가 서로 싸우면서 잘못한 거 따지게 되고 뭐 중국하고 우리하고 당나라 때 우리하고 어떻게 됐느냐 뭐 한사군 뭐 할 때 어떻게 됐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요 이슬람처럼 기독교처럼 싸우게 됩니다. 1200년이 아니라 2000년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랬다가는 이 한 나라의 사회의 문제도 해결되기 어렵고 인류 문제도 해결되기 없다는, 이거는 사실은 지나고 나면 이 부다의 말씀이 옳아요. 이건 해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상대방 약점을 해가지고 이게 사실이잖아. 아니야, 당신은 이런 사실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는 이게 싸움이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언젠가는 만델라처럼 남아연방에, 남아프리카 연방에 만델라처럼 백인 정권한테 얼마나 오랜 세월을 수백 년간 시달렸습니까? 감옥에도 27년간을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따지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졌다가는 백인 정권이 안 물러날 테니까, 또 물러났다가도 안 따지겠다고 했다가 또 따지면 거짓말했다고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외세를 불러 들어가지고 또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들려는 가만히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정권을 잡아서 앞으로만 잘하면 되지, 지나간 것에 대해서 너무 하면은 이거 해결책이 없다는 걸 알고 참으로 고민하다가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남아연방의 새로운 역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하려면은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종교로서의 불교적인 것은 일단 옆으로 제껴놓고 부다의 이런 현실 교육이라든지 사실을 단정하지 말자라든지 관용을 베풀자라든지 그다음에 고정적인 이러한 사물에 대해서 이거를 액체성으로 고쳐 나가자든지 변화시켜 나가자든지, 그래서 단정하지 말고 서로 관용을 베풀자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비록 어려운 말이지만 공적시색, 색적시공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걸 본의를 잘 이해만 한다면,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현실에 가장 필요한 거 아니냐, 어떤 면에서는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걸 인정합니다, 부다도.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줄 말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각자가 자기가 현실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방법대로 일을 하면 된다.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몸과 마음이 어떻게 가지는 게 좋으냐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교는 마음이 아니라 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몸과 마음, 신체와 정신은 둘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신체와 정신은 하나란 말이냐. 우리 이승만 시대에 연세 많은 분들 알 거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 하나를 강조했어요. 통일을 강조했어요. 북쪽은 북쪽대로 공산주의 통일을 강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그러면 몸과 마음 이게 뭐 자연과 인간이라고 해도 좋아요. 하나라고 할 것 같으면 굳이 어려운 둘이 아니라는 단어를 왜 써요? 하나면 하나라고 하면 되고, 그 하나라는 말이 틀렸다, 나는 하나라고 생각 안 한다고 하는 서로 토론하면 되는 것이지. 이 둘이 아니라는 단어는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원효는 이거를 불수일, 불이라고 해서 하나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로서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둘도 아니라는, 이게 둘도 아니라는 건 셋도 아니라는 뜻이고, 왜 이런 단어를 쓰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결혼식에서 흔히 주례가 부부는 일체다, 부부는 하나다 그러죠. 똑똑한 부인들은 요새 그 말을 싫어해요. 자기가 가장일 때는 그 말이 기분이 좋아요. 자기가 최종 판단자일 경우에는 하나지만은 최종 결정권자가 나니까, 그 하나란 뜻은 결국은 내한테 최종 결정권이 있는 거니까 맞아, 괜찮다, 그 생각 괜찮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는 자주 독립이면서
동시에 내밀한 관계는 있다는 걸 인정해요. 이겁니다. 쉬운 말로 하면 둘이 아니라는 뜻은 각자가 자주 독립적이에요. 자유로워요. 그러나 완전한 별개인 것처럼 전혀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떠도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 그 관계를 아주 적절한 표현 방법이 없어서 둘 아니라 불수일불이라고요. 그런데 현대가 바로 이런 걸 깨달을 때 자연과 인간, 남의 나라와 우리 이런 관계, 물질과 정신, 이게 다 둘이 아닌 관계예요. 몸과 마음, 이 둘이 아닌 관계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시각을 가지고 사물을 보면요, 옛날에 분열됐던, 모순되고 분열됐던 게 그런 대로 들어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자기 머릿속에. 이 분열됐던 거, 모순됐던 것이 이런 둘이 아니라는 사고방식으로 하니까 적절한 타협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겠구나. 이 여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야 관계가 이 서양 민주주의처럼 오포지션 파티란 말이 잘못된 거예요. 여왕의 당인데 반대를 위한 당이라는 거예요. 여당은 집권 여당이고 이걸 교체하는 정당은 반대당이에요. 그래서 반대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민주주의 익숙하지 않은 우리 정치인들은 한사코 야당이 됐을 때와 여당이 됐을 때가 태도가 팍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둘이 아닌 관계나 이렇게 불수의 관계를 파악하면요, 우리 동포를, 여야가 동포인데 동포를 그래도 임진왜란때 외적처럼 그렇게 봐서는 안 되잖아요. 임진왜란 때 외적은 진짜 사생결단하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사생결단하고 싸울 대상은 아니거든. 그 부부간에 그 일체가 아니라고 해서 그럼 부부 불이라고 해서 그럼 사생결단하고 싸웁니까? 그야 다른 누구처럼 이혼할 만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일조를 달라고 그러고 140몇 조를 달라고 그러고 싸우는 그런 부부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을 바에는 그 불의 관계라는 걸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타협을 하고 양보를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그런 것을 이런 원리를 통해서 정치나 가정에서나 다 적용시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불교란 것. 이런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을 조금 중간 결론 겸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질문까지 합쳐서 6시까지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데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불교가 부정적이기만 한 그런 철학이나 그런 사상이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교하고는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걸 저는 다른 말로 정리를 해보면은, 불교는 있는 그대로의 교육이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 교육이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현실 교육은 그 있는 그대로의란 뜻이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있는 그대로는 있는 그대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라는 현상의 상황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사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물이 시시각각 변하거든. 그러니까 찰나생 찰나멸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언뜻 볼 때는 안 변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도
우리의 몸 속에서, 우리의 뇌 속에서 또 이런 공기 속에서 화학적 변화를 통해서 변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을 한 바가지를 이렇게 탁 뿌려놓으면은 조금만 지나가면 물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있는 그대로는 물이 있었는데 조금 위에는 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금방 알아차려요. 금방 알아차리는데 이런 정치, 경제, 사회에 있어서 변화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자동차가 택시가 있다가 택시 영업이 잘 되다가 옛날에 마차가 있다가 자동차로 바뀌듯이 택시 영업이 되는 시절인데 이제는 택시 영업은 좀 어려워져서 우버로 바꾸자고 하니까 지금 기존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건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그 노동조합 하는 분들 생각에는 자기가 배운 기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배운 기술, 그 전기 기술이든지 무슨 기술이든지 용접 기술이든지 자기가 20대 배워가지고 30대, 40대 해가지고 익숙해진 그 기술은 고수하고 싶고 그걸 제일 가치로 제일 높은 거로 보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가지고 새로운 걸 배운 젊은이가 왔을 때 그걸 수용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나가라고 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못 나가겠다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이런 것을 알아차려서 국가 지도자가 또 아는 기업의 경영자들이 알아차려서 미리미리 내다보면서 직업 교육을 시키고 생산 시설도 개최하고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타협을 해서 노조와 더불어 회의를 해가지고 안에 교육을 시키면서 해 나가야 되고 또 노조원들도 생각을 조금 바꿔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게 좋겠구나. 이 나이 많아서 공부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평생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노조원들도 자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대타협을 이루어서 나가는 것이 현명한 건데 독일은 그런 거 했잖아요. 슈레더라고 하는 수상 때 사회당 당수가 그런 노동개혁을 해가지고 사회당 당수 이후에 오는 기독교 민주당 당수인 메르켈이 결국은 덕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 전체로 보면은 그런 이제 덕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마치 그대로 아까 고체적, 고형적인 있는 그대로를 고집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인도에서 나온 말인데 카르마라고 업이라고 불교 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한때 사람을 살리던 좋은 방법도 지혜도 세월 지나가면 사람을 억제는 죽이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영원히 살리는 방법이 아니고 살리던 것이 나중에 사람을 구속하고 죽이는 것이 될 때, 그럴 때는 그걸 고집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르마가 된다는 것은 그 업보를 받도록 스스로가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향상을 시키는 그런 방법도 카르마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돼서 과거에 성공하는 정책은 미래에 실패하는 정책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실감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잘 변하지 않는 기술을 독특한 기술을 만들고자 그게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독창적인 예술적 창의력을 발휘해야 돼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런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면은 변화해도 변하지 않는 그런 걸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공학적인 그런 기술보다는 약간은 그 예술적인 미학적 그러한 기능을 거기에 타치를 넣었을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가 항상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 교육이지만은 그 현실 교육이라는 것은 총합적인 현실 교육이기 때문에 달라진다 하는 것을 좀 자각하게 되겠다는 것. 그리고 이 있는 그대로의 교육이란 걸 불교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곳에 가서 혹시 느끼실까 싶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불교가 고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은 고라고. 근데 고라고 하는 말이
이 산스크리트 저쪽 말로는 누카라고 합니다. D-U-K-K-H-A. 이 누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두카란 말 속에는 고라는 말도 있지만 불완전하는 말도 있어요. 불완전. 불완전한 것. 뭐 조건적인 것.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 상대적인 것. 이런 단어 뜻이 있어요. 뜻이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현실입니다. 현실. 왜냐하면 현실의 속에는 현실은 불완전하고 상대적이고 조건적이고 슬픔과 고뇌가 있습니다. 그런 그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두카지 피상적인 것만 두카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표면적인 현실만 두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다 더 심층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슨 독일의 어떤 철학자는 다차원적 현실이라고 그래요. 다차원적, 다중적 현실이라고. 근데 붓다는 어떤 면에서 이 다차원적, 다중적 현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도 잠재적 현실이 있고 나타난 노출된 현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유명한 편작이라는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의 첫째 형과 둘째 형은요 편작보다 덜 유명해요. 우리는 편작은 알아도 그 첫째 형, 둘째 형 모릅니다. 근데 현재 편작을 가르친 사람은 그 첫째 형, 둘째 형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 왜 편작은 유명한데 첫째 형, 둘째 형은 편작보다 더 뛰어난 사람인데 유명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유명하다고 제일은 아니다. 그러면 유명하면 왜 유명해지느냐? 편작은요. 사람들은 성격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와서 자네 얼굴색을 보니까 조금은 조심해야 되겠어. 술을 조심하게 뭐 이렇게 말하면 에이 뭐 짧게 살다가 죽지 뭐 이러면서 잘 안 들어요. 응? 잘 안 들어. 그러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한 60, 70 넘어가면서 그렇게 되면 생각이 달라져요. 근데 그때 되면은 그냥 그 옛날에 조심해야 될 때 처방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은 이제 세월이 늦어서 처방하려면 복잡한 처방이 필요해. 근데 복잡한 처방은 뭐 이런 겁니다. 맥을 짚고 뭐 고름을 짜고 칼로 도려내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편작이 병원에 문지방을 많이 드나들어 그 한 이후에는 많이 드나들면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첫째 형, 둘째 형은 눈동자의 홍채만 보고도 알아차려. 얼굴색만 보고도 알아차려. 그 대화를 하면서도 느낌으로서 알아차려요. 그리고 미병을 알아차려요. 미병을. 아직 병이 아닌 걸. 미병을 알아차리는데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아주 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거든. 그래서 유명하게 편작이 된 거예요. 그럴 뿐이에요. 편작이 제일 위대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중이 많이 따르면 유명하게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명하다고 해서 반드시 제일은 아닌데 흔히들 그 유명과 제일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 정치권과 경제, 이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점은 뭐냐면 유명한 것이 다 테이크홀, 다 가져가 버려요. 그게 자본주의와 현대 민주주의 문제입니다. 유명하면은 시장 지배자가 돼가지고 싹쓸이 다 해버리니까. 다 가져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 교육 속에서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일반, 그냥 보통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와 그 붓다의 말씀이 달랐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접해 온 거는 대부분이 성녀들이, 스님들이 도인이 되고자 하는 출가한 성녀를 대상으로 한 말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 그 애욕을 끊어라, 뭐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 뭐 비구 259개가 어떻다니, 삼위유리 3위계가 어떻다니,
절에 가면 어떻게 된다느니 이 뭘 하지 말라 하라 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요새 젊은이들하고 이게 호흡이 안 맞아요. 그렇게 하면 또 보통 사람하고도 맞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무슨 굽혀서 타협을 하라 그런 뜻은 아니고 그 붓다에 하신 말씀 속에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 속에 승려를 대상으로 한 말씀을 포함한 말씀이긴 하지만은 주로 저는 생각에 젊은이들한테도 할 수 있는 말을 제가 했을 뿐이에요. 그게 아마 스님들의 소위 법문하고 좀 틀린 면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거를 법문이라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제가 대답하면서 서로 이견이 있으면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주고받는 가운데 깨우치는 게 있으면 그게 진짜지. 누가 뭘 어떻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니니까요. 근데 그 보통 사람들의 목표는 도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10년을 예를 들어서 참선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이 도인이 되기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 먹고 살고 바쁜데 어떻게 그 참선만 하고 앉을 수 있습니까? 만날 경제만 읽는다고 해서 도인이 됩니까? 그리고 그 경계란 거 있잖아요. 경계란 게 예를 들어서 거슬리는 거. 이래서 소설가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시인도 조용한데 앉아가지고 편안할 때 그럴 때는 마음이 갈등이 없고 신경질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품어 안을 수 있을 같이 보인다고. 그러다가 뭔가 바깥에서 시끄럽게 하고 하고 하면 조용한 걸 즐기면 즐길수록 시끄러운 건 귀에 더 들어와요. 그러면 조용하던 마음이 짜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아무리 내가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경계에 부딪혀서 그 경계를 제출을 잘못하면 소용 없는 일이 된다면은 그거는 물론 머리로라도 아는 게 좋긴 하겠지만 머리 가지고는 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너무 조용한 것만 따지기보다는 찾기보다는 사람들이 조용한 걸 찾는 걸 마음 공부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조용한 걸 찾는 것은 마음 공부가 아니고 몸 공부라고 해요. 왜냐하면 조용한 거는 마음을 위한같이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한 것 같이 보이니까 마음 공부라고 착각하는데 그거는 따지고 보니까 몸의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따지고 시작하면 그렇게 조건을 찾기 시작하면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조금만 시끄러운 데가 되면 못 들어요. 안 돼요. 근데 정말로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은요, 공자가 말했듯이 아침에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를 정도로 절실하면요, 조용하고 뭐 없어요. 소설이나 이런 거 쓰는 데는 그런 정도 절실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공자처럼 그렇게 절실하면은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절실한 사람도 있거든. 그러다 보면 출가해요. 스님이 돼. 그럴 때는 절실하다가 스님이 됐다가 나중에 불교 경전도 좀 읽고 하면 자기가 안다고 착각해가지고 그때부터 느슨해져 버려. 근데 느슨했는데 신선 노름은 하고 싶고 절에 가서 조용히 있고 싶고는 없고 그래가지고 선방을 만들어가지고 출입 금지해놓고 들어오지 말게 해놓고 그런데 비행기는 저 위에서 나르는 소리는 들리고 트랜지스 라디오 소리는 들리거든. 또 산사음악회라고 해서 저 밑에서 산사음악회 마이크 대로 꽝지르는 노래 소리는 들린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 조건을 아무리 만들어 와도 그게 마음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이 사물에 대한 이치를 내가 이렇게 알아야 되겠는데 제대로 알아야 되겠는데 왜 이게 안 될까? 사물은 본질은 같은 것인가? 사물은 다 다른 것인가? 이런 연구를 하다가 안 되면 의문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의문이 생기면 의문을 가슴에 품고 연구실에 가든지 연구실에서 안 풀리면 그래 과학자들은 그렇잖아요.
어떤 예를 들어서 화학자가 그래. 로알드 호프만이라는 학자가 분자는 물 분자가 다 같은 줄 알았어요. 자연의 물 분자는 다 18개랍니다. 이 자연의 물은 분자가 18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근데 아니 그게 그렇게 있는 줄 몰랐답니다. 자연의 물 분자가 가지수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대요. 처음에는 다 한 종류만 있는 줄 알았대요. 그리고 물 분자와 헤모글로빈 분자는 또 틀린답니다. 한 방울의 피 한 방울과 물의 한 방울에는 또 차이가 있어요. 헤모글로빈 한 방울에는 굉장히 많은 분자가 있다고 그래요. 뭐 저도 압니까? 그 화학자가 한 말을 제가 읽었는데, 아니 물 분자는 좀 그래도 단순한데 이 헤모글로빈은 복잡하게 이럴 데 없답니다. 그래서 미얀마 버마 고양이라는 것을 해부적으로 했는데, 버마 고양이의 헤모글로빈 안에는 단 2개 같은 것도 찾아내기 어렵답니다. 그런데도 그 헤모글로빈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핏줄 속에서 기능을 하는 데는 또 큰 차이가 없답니다. 이런 그 미묘한 이치를 이렇게 연구를 거듭해서 알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몸과 마음이라는 현실의 교육이라는 것도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뭐 서성이 이야기해서 저 성인 제자가 알아듣고 나는 어느 정도 다 알 것 같다 해가지고 느슨해지고 이제 편안하게 살기만 하겠다 해야 되면 그러면 종치는 겁니다. 결국은 수도는 종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은 진짜 이치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 내가 왜 경계에 부딪히면 왜 흔들릴까? 흔들리는 이유는 뭘까? 하나의 감정은 또는 다른 감정으로 이렇게 없앨 수는 있습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분노의 감정은 다른 사람이 같이 슬퍼해 주거나 슬픔의 감정도 같이 슬퍼해 주면 조금 완화돼요. 분노도 내가 어떤 대상을 해서 분노하는데 같이 조금 분노해 주면 이상하게 조금 위안을 느껴요. 그게 뭐냐면 그 감정을 어느 정도는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감정을 가지고 잘해 조심하게 뭐 그런 거 가지고 뭘 화내 이렇게 하면 더 화가 나요. 그러니까 스피노자 한 말이에요. 이게 이태기도 그런 말 했고 석가모니도 그런 말 했는데, 어떤 정서는 다른 정서로서만이 변화될 수 있다, 극복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말만 믿고 또 그 말만 따르다 보면은 맨날 이 정서를 없애기 위해서 저 정서를 갖다 대고, 저 정서를 없애기 또 다른 정서를 갖다 대고, 그렇게만 했어야 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픔이 하겠는가. 그럼 그런 방법이 아닌 또 다른 방법은 없을 것인가. 그러다가 찾는 방법이 몰입하고 명상이라고, 인도 말로 사마디라고 해요. 명상과 사마디라고 하는 이런 방법, 아니면 요가나 몰입이라고 하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단계씩 들어가고, 근데 그런 그 몰입도 그냥 몰입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은 방어적으로만 하면 안 되겠구나. 뭘 오면은 내가 이거 방어하고, 뭘 오면 방어하고, 이 방어적으로만 해가지고는 내가 이게 내 능력이 안 키워지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나? 수동적으로 할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인, 능동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남이 꼭 달래줘야만 내가 달래지고, 남이 용서해줘야만 내가 용서를 받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그 식으로 살아오면은 나중에는 능동적인, 자기가 관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요. 남의 도움만 받고 선물만 받는 사람은 남을 선물하고 남을 이렇게 뭘 주려고 하는 베푸는 능력이 없어져요. 저거. 그래서 니체도 능동적인 인간이 되라고 그랬어요. 능동적으로. 석가도 그런 말 했어요. 능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몰입도, 명상도 능동적으로 하려면은 이걸 알아야 돼요. 자기 고향과 자기를 비우는, 마음을 비우는 이 두 가지가 병행하는 작업이 돼야 돼요. 자기 고향, 자기를 높인다는 거.
향상시키는 자기 고향과 그다음에 자의 무아로의 길. 자기 고향은 자기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몰입을 해야,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려면 굉장히 몰두하고 몰입을 해야 돼요. 피아노를 잘 치려면, 작곡을 잘하면 몰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몰입을 하고 강화를 하면 자기는 강화되고 고양되는 대신에 남하고 분리가 자꾸 돼요. 보통 사람하고 분리가 자꾸 돼. 그래서 강화되고 자신감은 생겨. 그렇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빠지는 골이 어디냐면은요,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로 빠지기 쉬워요. 그 다음에 자의 무한한 해방과 자유, 해탈로 이끌기는 좋은데, 이거는 순응주의가 되기 쉬워요. 아니란 순응주의가 되기 쉬워. 대세에 따르는 것이 되기 쉬워요. 그 골로 빠지기 쉬워.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양립할 수 있는 것이 복합화의 길입니다. 복합화. 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섞는다는 거예요. 그 복합화의 길을 가다가 보면 나중에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둘이 아니란 것. 예를 들어서 처음엔 동심원이 원이 이만큼 하다가 자기 고향을 위해서 자꾸 원이 커져요. 이게. 이 원이 이 작은 게 고집이 안 해. 이 점점점 커져. 이게 더 확장돼. 그래가 처음에는 내 일심만을 생각하던 사람이 내 집안을 생각하고, 내 집안을 생각하는 사람이 내 사회 이웃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인류를 생각하고, 인류에서 더 나아가지고 동물까지도, 동식물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자기 고향이 점점 돼가면은 이 자기 집착이 없어져요. 없어지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없는 것과 나를 강화하는 것이 일치해야 돼요. 이 붓다는 이런 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고향을 최고도로 올리고 자기를 최고도로 비운 것이 끝내 하나로 뭉쳐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없는 것과 자기를 고양시키는 것이 될 때 세상 만물을 동물까지도 짐승까지도 너와 나 그들까지도 다 자기처럼 생각하는, 자기한테 집착하지 않으니까 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단계에 가는 것이 인간의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보통 사람에게 다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로드맵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로드맵과 이런 로드맵이 있고 그 로드맵이 서로 교차하면서 복합화를 이루었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수렴돼서 결국은 둘이 아닌 그런 관계가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마음이 해방되면서 동시에 내 자신도 자신감이 충만한 굉장한 능동성, 최고의 능동적인 사람이면서 동시에 최고의 수용성도 가진 사람, 많은 것을 수용하고 또 최고로 능동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사랑도 강자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능동적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선물도 선물을 자꾸 받아보면 선물한 능력이 없듯이 그 사랑도 그런 겁니다. 그 내리사랑도 그래서 그 형이나 오빠나 윗사람이 부모가 자꾸 잘 용서하고 뭐 하기 쉽지, 밑에 사람 위에 사람 잘 동생이 위 사람을 포용하고 그런 게 잘 안 합니다. 삐치기는 잘하지만은. 근데 그 대신에 또 씩씩하게 막 나아가는 거 그런 건 또 동생들이 잘해요. 왜냐면 신중하지 않게 해도 되는 그런 훈련을 쌓아지. 습관이. 장남은 신중해야 되고 차남이나 밑에는 좀 덜 신중해도 되다 보니까 그런 장점이 또 나온다고. 근데 나중에 어른이 돼가면은 차남의 기질, 장남의 기질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벗어나서 차남도 장남 노릇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장남도 이제는 이것저것 눈치 안 차리고 용감한 사람 될 수도 있어야 되고, 이게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변화하면 최고의 것이 되고 잘못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우리나라 소설가 중에 독의 꽃이라는 소설을 지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는 한마디로 그 제목 자체가 잘 됐지만 또 하나 덧붙여야 돼. 독의 꽃은 약의 꽃이다. 독은 약이 되고 약은 독이 됩니다. 사람이 개구리나 두꺼비가 독 있는, 거미가 독 있는 개구리가, 두꺼비가 있어요. 자기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독이란 건 자기를 살리는 귀중한 무기예요. 귀중한 생리적 작용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독이지만은 개들이 보기에는 정말 귀중한 생명선이에요. 그리고 그런 독도 한의학에서 말하듯이 잘 쓰면은 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 생명은 처음부터 붓다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은 붓다의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꽃은 꽃이 돼 독도 있고 약도 있는 꽃이었어요. 우리 생명은 그래요. 생명은 어떤 면에서는 독과 약을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구리를 우리가 좀 산천의 축제 같은 데도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물고기나 저는 물고기를 그래서 물살이라고 그래야 된다고. 물고기를 잡을 때, 개구리를 잡을 때 우리가 생각보다도 지렁이도 마찬가지예요. 화상을 느낀답니다. 화상을 받는답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손바닥으로 어루만지는데 지렁이는 그걸 아주 못 견디는 화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명은 어떤 면에서는 독을 가지고 그래서 삼독이라고 불교에서 삼독이라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잘 쓰면 약이에요. 에너지가 돼요. 근데 그거를 욕심을 부리고 지나치게 하면 남을 해치는 독이 돼. 그래서 독의 꽃이고 인생은 독의 꽃이면서 동시에 인생은 약의 꽃이고 동시에 약은 또한 먹는 음식하고 약식 동원이기도 하고 신토 불이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자연의 길과 불교의 길은 둘이 아닌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을 제대로 알고 불교도 제대로 알면 자연의 길은 불교의 길은 둘이 아닌 길이면서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길인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살림은 저는 그런 뜻에서 굉장히 잘 지은 이름이다. 그 한살림의 한 속에는 일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크고 둥글고 원만한 우리 한글에서 한을 이야기하는 한글 할 때 한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살림이란 것은 자연의 길과 불교의 길의 이상을 둘 다 어울려서 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었어요. 물론 하나 잘 알죠. 그 사람 자기날 국기에 자유평등 박에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자유평등 박에는 인간 중심의 특히 시민계층 중심의 자유평등 박에다 출발은 그랬다. 자기들 인정한대요. 근데 그 자유평등 박의 시민 중심, 인간 중심의 자유평등 박에도 지금 완전히 이루어졌습니까? 다 안 이루어졌죠. 그게 다 이루어지고 나서 동물 생각할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그 스웨덴 같은 나라는 이 동물 복지도 생각하는 나라로 바뀌고 있거든. 그러니까 깐디는 이런 말 했어요. 동물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국민의 품격이 정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탈불교적 불교, 탈불교적 불교는 불의의 길, 둘 아닌 길. 아사 캐슬러라는 영국의 과학 기자가 쓴 혼론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혼론혁명.
이 그리스 라틴 말로 오는 개별적인 어떤 단위를 말하고 홀은 전체적인 단위를 말합니다. 근데 이걸 붙여서 개별적인 것과 전체적인 건 두리안이라는 뜻을 말하기 위해서 혼론이라는 단어를 그 사람이 지어냈고, 그래서 혼론혁명이 현대혁명이라고 말해요. 혼론혁명. 저도 제 책에서 그런 말을 쓴 적이 있는데, 이 혼론의 의미를 깨닫고 혼론 혁신을 적어도 미국의 대통령이나 한국의 대통령이 이 정도의 깨달음이 있을 때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새로운 정책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저도 연구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회주의,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혼론 혁명을 통해서요. 이제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인 비고체적 현실 교육에 대한 원리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대로 할 때 그런 지지자가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으면요, 어떤 사물을 볼 때 극단적인 말을 하면요, 금방 그 사람은 비판을 받습니다. 극단적인 말을 하면은 그 극단적인 말은 결과적으로 고집하는 그러한 그 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사물을 갖다가 억제고 카르마가 되는 것이다. 근데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해가지고서 뭐 되겠느냐. 금방 약점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이런 약점이 나오고 저렇게 하면 이런 약점이 나오는데, 이렇게 비판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 함부로 정책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여러분들이 이런 인식을 통해서 국민들의 판단이 그렇게 된다면은 얼마든지 되는데, 그 가짜 뉴스라고 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 될 때 굉장히 심했거든. 근데 힐러리도 굉장히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감도 아니다 보니까 그 상대방 반사이기 위해서 항상 결정이 되어버리는 이런 현실은 어떻게 타파하느냐. 그 타파는 국민들의 그 안목과 통찰력이 자꾸 생기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쉽게 중도를 이야기한다고 또 되는 건 또 아니에요. 불이 중도, 둘 아닌 중도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금방 알아듣지도 못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개체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이렇게 서로 따로 떨어져 서로 비난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타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개체주의, 개인주의만 할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주의라는 전체가 있는 건 아니고, 남들도 생각하고, 또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도 좀 생각하자. 그겁니다, 이게. 개체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서로 싸우고 절충하자는 뜻이 아니고, 개체의 자유가 중요합니다. 개별적인 자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무조건 공동체주의를 간다고 해서 장땡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 훨씬 개별적인 사람입니다. 개별적인 자유 독립성이 굉장히 강해요. 자존심도 강하고. 그 나라 사람들의 그 소질을 살려야 됩니다. 개인적인 신명도 굉장히 강해요. 전체적으로 딱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규율에 의해서 얽어맨다고 해서 단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자발적인 신명을 줘야 돼. 신바람을 일으킬 때는 단결이 됩니다. 근데 신바람은 개인의 자발적인 자유의 바탕을 둘 때 신바람이 나지, 구속을 하고 억제하고 명령하면 신바람은 안 생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령하면 생겼다고도 없어져요. 애가 무슨 빗자루고 쓰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모르고 쓰르라 하면 금방 그냥 쓰려던 마음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일본 사람은 좀 달라요. 이렇게 그 영주 밑에서 훈련을 쌓았고 복종, 명령 복종에 아주 익숙해진 사람은 이래나 저래나 묵묵하게 노예 그 도덕처럼
예, 니체가 말하는 식으로 노예 도덕처럼 익숙해진 사람은 기분 나빠도 꼭꼭 참고 그냥 해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점을 살려서 너무 공동체주의를 강조해도 안 되고 그냥 네가 그 정도로 참 언언한 대장부가 되고 정말로 훌륭한 처녀가 되고 했으니 네 아닌 다른 사람도 조금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냐 하고 또 동물도 좀 생각하고 이렇게 신바람 나와서 이 자존심을 살려주고 가면서 하는 이러한 주의는 좀 살아요. 그게 일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혼론혁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를 이렇게 억지로 절충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개체를 넘어선 것과의 양립조화 이런 그 둘이 아닌 혁신, 혼론 혁신이 불교의 길이라고 현대적으로는 불교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자기중심적인 자유평등 박애가 자기의 길이다. 불교의 길이다. 그렇게 현대적인 길이다. 그렇게 생각. 농사 짓다 보니까 아까 초발심 중요하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지나고 농사 지을 때 보면 막 그 새로 이 뚫고 나오는 벌레들 되게 막 신비롭고 고귀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초발심인데 점점 농사 짓다 보면 막 양배추를 갉아먹는 벌레를 보면 잡아야 하고 또 갉아먹는 고라니를 보면 또 잡을 생각을 하고 이게 초발심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니까 이제 농부의 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 초발심을 끝까지 농사 지어서 수확할 때까지 계속 유지하면서 가는 방식은 어떤 게 있을까? 생물을 잡아야 되고 하는 근데 그 생물을 잡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지금 의식에 남아가지고 저런 질문을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고결한 마음 자세입니다. 이 대지를 경이로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트랙터로 예를 들어서 대규모 농사를 뭐 몇만 평, 몇 에이커를 막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못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씨는 저는 굉장히 그 귀중한 마음씨고 그 마음씨는 실제 잡았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명을 죽이지 않고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걸어가면 개미가 수없이 내 발에 밟힙니다. 신발에 밟힙니다. 그리고 내가 호흡하면 내 호흡 때문에 수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물들이 죽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내가 뭘 짚으면 이 짚은 속에 이 손바닥 밑에 많은 유익균과 유해균도 죽습니다. 이런 온도에서 죽는 사람도, 죽는 생명도 있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절대적으로 무해한 일을 행하면서 존재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생명이란 것은 그리고 생명이란 것은 절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약간은 악의 꽃이고 독의 꽃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무엇으로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대지를 향해서 또 타자의 다른 동물의 남의 고통받는 얼굴을 향해서 그 얼굴을 향해서 마음씨를 쓴다는 그것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불의의 싸움은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하면은 자비심으로 관용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의 포샤의 심판관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샤일록 보고 아주 구두쇠 샤일록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을 지키는 것만이 정의가 아니고 법을 지키되 정의가 구원받으려면은 법을 지키되 자비심을 가지고 법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자비가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생텍쥐페리 인간의 대지 속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한 배를 탄, 한 배라는 지구라는 배를 탄 서로 연결된 사람이다. 우리 연결된 사람끼리 서로 도와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톨스토이의 안내 카라리나라는 그 소설들도 나옵니다. 성장하는 사랑의 이야기. 그 안나 카레니나 브론스키의 소모하는, 서로를 불태우는, 소모하는, 탕진하는 사랑이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다른 주인공 둘이 네빈과 키티의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말다툼도 하지만 그 사랑이 성장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면서 끝내 행복을 이루어가는 네빈과 키티의 성장하는 사랑 이야기. 그게 톨스토이가 주장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게 불교의 다른 측면입니다. 불교의 다른 측면은 성장하는 사랑의 이야기를 강조하고자 한 겁니다. 애욕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소모하는 사랑을 하지 말고 성장하는 사랑 쪽으로 가자 하는 것이 불교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부는 성장하는 사랑을 그 생물과의 접촉을 통해서 고뇌하면서 지향하는, 대지로부터 경이감을 느끼는 현명한, 저는 그 어진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길로 가면은 언젠가는 농부의 시절을 마치는 날, 그 시절이 60이 되건 70이 되건 80이 되건 그때는 대지를 향해서 정말로 잔잔한 미소를 보낼 수 있는 농부가 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